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제 오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책 읽어 드리는 동안 환경에 대해서 챕터별로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잘라서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몰랐던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니까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와 불편하다, 진실을 대면하니까 내 삶이 갑자기 오그라드는 것 같아, 뭐라든지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환경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와 관련된 정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뭐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환경이 어느 정도로 위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거의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현장을 보여주면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고래가 잡혔는데 고래가 죽었는데 그 뱃속을 보니까 뱃속에 무슨 비닐이 잔뜩 있더라 라든지, 또 내지는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발목에 우리가 버린 그런 고무줄 같은 것들에 묶여서 아주 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든지, 여하간 여러 생명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그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떻게 내 삶에서 좀 더 환경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죠. 저는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된다면 이건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선택해서 한번 좀 같이 공유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누면서 좀 사유해보자 하는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북극하면 북극곰과 산타클로스를 떠올릴 텐데 그중 하나는 분명 북극에 살고 있다. 그런데 북극해에 떠있는 얼음덩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북극의 바다, 얼음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얼음과는 태생이 달라서 햇빛이 비치는 여름에는 녹아 줄어들었다가 춥고 어두운 겨울에는 내리는 눈과 함께 다시 얼곤 한다. 이처럼 따뜻한 계절에는 녹았다 추운 계절이 되면 다시 커지는 얼음의 패턴이 수천 년 동안 북극을 균형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북극의 해빙기는 6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다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날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 1970년대 해빙기는 9월이면 끝났지만 지금은 10월이 되어도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빙기가 길어지다 보니 얼음이 어는 기간은 그만큼 짧아진다. 북극해를 덮고 있는 바다 얼음은 급속도로 얇아지고 모서리가 부서져 내리고 있는데 밟고 몸을 지탱할 곳이 필수적인 북극곰들에게는 무엇보다 나쁜 소식이다. 지구상의 얼음 대부분은 북극과 남극에 위치한다. 이곳에선 길고 어두운 겨울이 매년 내리는 눈을 잘 보존해 꽝꽝 얼려서 기존의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과 합체해준다. 이런 극지방 덕분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표면의 10%가 흰색으로 나타난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한다면 이 흰색 패치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인공위성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높아지는 수위.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1964년 밥 딜런이 한 말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물방울처럼 흩어져 있는 수백 종의 비슷한 최첨단 센서들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거리에 떠 있는지를 의미하는 수직 변이를 포함해 대양의 각종 자산들을 추적하고 매일 여러 차례 조사한다. 또 수많은 인공위성이 해수면의 아주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기 위해 대양 표면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기계들을 설치하느라 조위 관측소가 많이 들어섰는데 기본적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오두막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관측소는 대부분 주위 바닷물의 높이가 기록된 띠, 기록지에 부착된 수위 측정자를 갖추고 부두 끝자락에 자리한다. 조수를 예측하는 고대의 기술로부터 발전해 이런 측정을 해온 지 100년이 넘은 1880년대 이후 해수면은 17cm 이상 높아졌다. 이런 상승의 절반 이상은 내가 태어난 1969년 이후 진행된 것으로 해수면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상승 속도도 빨라진 것이다. 바다에 떠 있는 수천 가지의 간단한 도구들이 오랫동안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예상처럼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다. 파도가 솟구쳐 올랐다 내려가고 땅이 융기와 침강을 거듭하기에 대양과 육지는 늘 역동적인데 미국의 텍사스만 같은 경우 1960년 이후 20cm나 해수면이 높아졌다. 여기 오슬로에서는 육지가 인접한 바다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그 무게만큼 눌려있던 육지가 솟아오르는데 이로 인해 오슬로 피오르의 수위는 실질적으로 1960년 이후 10cm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절반 정도는 빙하가 녹아 그만큼이 바다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의 해수면 상승은 대양 표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일어난다. 바다는 온실 효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열을 흡수하는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며 바닷물도 팽창한다. 바다 표면의 평균 온도는 지난 50년간 화씨 1도 이상 높아졌다. 더 따뜻해진 바다가 불어나며 전 세계 해수면은 7cm 이상 높아졌다. 바닷물이 이렇게 따뜻해지자 바다 생명체들 역시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북미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바다에 사는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북쪽으로 약 60km를 이동해 더 차가운 바닷물을 찾아 10m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어업을 변화시켰다. 바닷가 아재들은 1970년 이후 북쪽으로 평균 160km 더 이동했기에 그 무리를 잡으려는 어선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해수면 상승은 육지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문제는 명확하게 목격되었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육지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이 도시와 호텔과 주택과 공장과 창고를 짓고 사는 기반인 마른 땅이 침수되다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1996년 이후 미국 동부 해안에서 5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땅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귀중한 해안가 토지에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해수면 상승의 또 다른 영향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농지에 바닷물이 밀려들고 지하수에 염분이 스며들면 비옥한 토양과 마실 수 있는 물을 영구히 망쳐버린다. 오늘날 지구 인구 4분의 1이 해변에서 100km 이내의 지역에서 살고 있다.
네덜란드에 설치된 것과 비슷한 제방 시스템을 사용해 오늘날의 기술로 가능한 최상의 보호책을 만든다 해도 해수면 상승은 앞으로 10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보금자리를 앗아갈 것이고 그보다 수천 명 더 많은 사람이 근방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인접한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악영향은 저수지나 침수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며 너무 가난해서 적절한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입힐 것이다. 강어귀, 삼각주가 발달한 방글라데시는 간신히 해수면 위에 자리 잡은 국가다. 방글라데시의 국경선 안에는 미국 인구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엘라바마주 크기의 땅에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다. 만일 바닷물이 계속해서 차오른다면 방글라데시는 앞으로 30년 동안 20%의 국토 손실을 겪게 되어 가뜩이나 적은 땅과 부족한 자원에 비해 붐비는 인구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 대기 중으로 뿜어낸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배출량의 1%가 채 되지 않는데 그 영향에 대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덕을 보는 사람들과 그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는 온난화를 통해 바다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닷물에 녹아든다. 톡 쏘는 맛을 내기 위해 콜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처럼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은 바다에 흡수된다. 치과 의사들은 청량음료를 마시는 것이 치아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물과 만나면 산을 만들어 치아에 범랑질을 부식시킨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이다. 같은 일이 바다에서도 일어나는데 바닷물의 산도가 높아지면 전 세계 산호초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껍질이 있는 해양 동물은 성장은 물론 단단한 외피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태울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매일매일 대기 중으로 유출되고 바다로도 유출되는 것이다. 녹아내리는 빙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자.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해수면 상승의 절반 이상은 녹아내린 빙하가 바닷물에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이미 녹아서 대양으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을 높여 수천 명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얼음의 양은 미래의 온난화로 인해 녹아내릴 얼음의 5%가 채 못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얼음은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광활한 대륙 빙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린란드의 바위투성이 대지를 덮고 있는 얼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북극의 나머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년 수십억 톤의 얼음이 녹고 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녹아내린 물은 대륙 빙하의 표면을 따라 흘러가면서 다시 얼어붙는데 그중 일부는 분명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두께가 1.5km에 달하고 100만 년 정도 된 남극의 대륙 빙하는 전 세계 얼음의 9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극에 비해 남극의 얼음은 비교적 덜 녹는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레이더 음파는 태평양 쪽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는 남극 지역에서 얼음이 벗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난화가 계속되어 남극의 대륙 빙하가 정말로 녹아버린다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을 상승시킬 물의 양은 엄청날 것이다.
또 다른 페이지. 사랑하고 참는 것. 고민의 잔해에서 희망을 만들어낼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 1818년 퍼시비 시 셀리가 한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쟁과 배고픔과 부족함 없이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야기했다. 그게 언제냐고 묻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날이 꼭 올 것으로 믿는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 후 한참 지나 나는 아버지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해졌냐고 다시 물었다. 내가 막 9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볼 정도로 성숙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에는 아직 어린 상태였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도무지 믿기지 않아 질문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국경이란 바뀔 수 있단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또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종이니까. 나는 막내이자 자식 중에 유일한 딸로 아버지 인생에 늦지막이 태어났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아버지는 55이었는데 당신 인생에서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미 2번이나 목격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믿음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은 것은 당시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과 그 자식 세대에게 물리학과 화학, 미적분학과 지질학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은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목격한 것들 때문이었다. 라디오의 마술이 텔레비전이 되고 전보는 전화가 되고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던 컴퓨터가 펀치카드를 거쳐 결국에는 인터넷의 마술로 변화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은 것은 자신의 가족 때문이기도 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는 출산의 위험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어머니가 있었고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있었으며 소아마비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은 것은 딸인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아버지 덕분에 나 역시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나의 첫 과학 교사이자 내가 가장 좋아한 과학 교사의 말을 나는 믿었다.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궁극적으로는 예전처럼 되돌리려는 희망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안정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를 감축하기 위해 많은 해결책이 제안되었다. 그중 어떤 것은 꽤 유망해 보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압축한 후 이를 밀봉해 어뢰 모양의 금속 탱크에 담아 레스토랑의 청량음료 분사기 옆에 세워두는 것이 그런 기술의 예다. 엔지니어들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추출해 순수한 액체 상태로 압축한 후 땅속 깊이 이 액체를 분사해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해저 암석층 사이나 석유 시추공이나 석탄 채굴 후 비어있는 공동으로 스며들어 영원히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불행히도 이럴 때의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가둬두고 압축, 운반, 주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인기 있는 또 다른 해결책 중 하나는 식물의 생장을 자극하는 것인데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이를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들과
바닷속에서 자라는 조류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보상으로 나무 심을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숲이 더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꽤 호소력이 있는 발상이지만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할 만하지는 않다. 우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부분의 경우 씨앗이 싹을 틔워 어엿한 나무로 자라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나무가 계속해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세포 조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잎사귀와 바늘잎은 매년 땅으로 떨어져 시들어 썩어버리면서 대기 중으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렇듯 숲속의 썩은 식물들이 토양으로 돌아갈 때 이산화탄소가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양은 극히 미미하고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지려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린다. 나무를 심어 에너지 사용을 상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우리 자식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바다 표면에서 자라는 식물을 더욱 풍성하게 키우는 것이다. 태평양에는 주요 영양소가 한두 가지 부족한 넓은 지대가 있는데 여기서 몇 주 안에 녹조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거대한 군집을 이루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 작은 식물들이 죽으면 해저에 가라앉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잡아놓게 된다. 열대 바다에 아연이나 인을 함께 뿌리면 해초와 플랑크톤이 풍성해지는데 이들이 잡아둘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그것이 우리가 식량으로 삼고 있는 물고기들을 포함한 바다 생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대안적 방법 중에 하나는 쏟아지는 태양광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지구 대기와 상호 작용을 하기 전 태양 에너지를 막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그 자체로 온도를 낮춰줄 수 있을 듯하다. 열을 반사하기 위해 태양 궤도 안에 거대한 차광막을 치는 것을 포함해 태양 광선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했는데 햇빛 뜨거운 날 자동차 앞 유리에 차광막을 놓아두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대기 중 구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에어로졸 입자를 뿌려놓는 것인데 1991년 필리핀에 피나투보 화산이 분화했을 때 엷은 안개층이 생겨 거의 2년 내내 지구 일부분의 온도를 1도 정도 낮추어 주었던 것과 비슷한 원리다. 이런 방식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즉시 온도를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단히 위험하다. 대기의 열 균형에 함부로 손을 대면 거의 확실하게 날씨를 교란시키게 되어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해져서 전 세계 농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관해서 생각해 보라고 질문할 때 이 대화의 가장 힘든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기시킨다. 우리는 강하고 또 운도 좋다고. 지구는 너무 적은 자원을 놓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많은 사람의 집이기도 하다. 우리가 식량과 안식처, 깨끗한 물을 누리는 집단이라는 사실은 지금껏 우리가 위태롭게 만들어 온 세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만일 당신에게 당신 부모보다 10년 더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지구상 20%에 해당하는 우리는 소비의 해독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런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지 못한다면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희망을 가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지구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강의실은 물론 강의실을 넘어선 곳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켰고 그래서 지구가 우리를 거부했다는 메시지에 놀라 온몸이 굳어버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여전히 우리 인류의 영원한 집이고 우리 아이들 세대도 이곳을 떠나 살 수 없다. 냉혹한 풍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지금 상태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한다. 게으른 허무주의에 유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한 가지 해결책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먹는 모든 끼니, 우리가 여행하는 모든 여정, 우리가 쓰는 한 푼에 지난번보다 에너지가 더 사용되는지 덜 사용되는지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